봅시다.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는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좀 뭐라 해야 되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학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사실은 프린트에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프린트에 있는 말이긴 한데 내가 직접 보강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요. 얘들아 이거 소설이다 한마디 해줬단 말이야. 맞죠? 이거 수필 아니고 소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문제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지훈도 이거 틀렸던데 내가 분명히 그 직접 보강이 아니고 우리 그 수업하기 전전 일요일날 내가 그 친구 지문하면서 얘들아 이거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죠? 그 소설에는 뭐가 존재해? 서술자가 존재해요. 맞죠? 근데 수필에는 서술자가 있어 없어? 없거든. 수필은 글쓴이 작가가 쓴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자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뭔데? 소설의 정의입니다. 소설. 자,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가 소설의 정의인데 이거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중학교 교과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똑같이 나와요. 자, 작가의 자서전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사실 이거 2번이랑 4번이 헷갈리지 다른 거 헷갈린 사람 없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자 작가의 자서전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했답니다. 작가, 이 글쓴이의 작가가 유득공이야? 아닙니다. 맞죠? 이 글쓴이가 유득공의 이야기를 소설로 꾸민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작가는 이 조선시대 바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득공의 이야기를 쓴 거기 때문에 작가의 자서전 내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인물의 자서전 내용을 이라고 해야 되겠지. 유득공은 작가가 아니고 누구야? 이 이야기 속 인물이야. 왜 그런데? 갈대가 소설이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 보면서 1번 문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요거는 그냥 학교에 저기 뭐냐면 슈톤 프린트에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이거 수필 아니고 소설이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 필기 내가 봤던 것 같아. 그렇게 적혀 있는 거. 수필 X 소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수필 아니고 소설이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소설의 정의랑 수필의 정의가 내가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헷갈렸을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프린트를 달달 외운다고 이렇게 됐을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뒤에 나오는 문학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좀 그 비슷한 느낌의 문학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학에 대한 개념, 그 여러분들은 다른 학교는 잘 그 안 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 1학기 때 그 문학 단원 있잖아. 1학기 때 문학 단원이 서사갈래, 서정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이렇게 나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개념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줘서 막 가르쳐주진 않던가? 여러분들 학교는 매년 그걸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단원에 서사갈래, 그 서정갈래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태반이야. 왜냐면 학교에서 그거 안 하거든. 그냥 그 서사갈래 예를 들어서 해당 소설 있어. 그럼 소설만 배워 그냥. 시 있으면 그냥 시만 배워요. 근데 서정갈래의 개념이 무엇이고 서사갈래의 개념이 무엇이고 교술갈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몇 없는데 여러분 학교는 매년 그걸 가르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요거는 서사갈래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교술갈래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1학기 때 했던 거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번 시험에 좀 심하게 나던데 1학기 때 했던 거 너무 많이 나왔던데 시험에. 맞죠?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1학기 때부터 공부가 좀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 공부는 되게 누적된다라는 걸 몸으로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어 공부가 누적된다라는 걸 몸으로 체감 못하다가 언제 체감하냐면 고3 때 체감합니다. 고3 때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 빈칸이 있는데 빈칸 채우려고 하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야 되는 거, 어디 빈칸 채우려고 하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야 되는 거, 그때 다 이제 그제서야 보인단 말이야.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국어를 할 때쯤에나 보여요. 왜냐면 그거 몰라도 중간고사 한 번 치는 거 잘 치는 건 문제 없거든. 기말고사 한 번 잘 치는 건 문제 없거든. 근데 사실요 같은 경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좀 잘 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쉬웠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 말고는 뭐 어려운 거 없었고요. 자, 다음
요것도 근데 내가 좀 생각하기를 요 친구 지문하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한 그래도 두세 번 읽어봤을 테니까 충분히 알 거라 생각하고 좀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우리 일요일날 얘기하면서 이 딱딱한 야전 침대가 뭘 비유한 거라고 했어? 이제 친구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거를 혼내고 꾸짖는 그런 게 이제 딱딱한 야전 침대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딱딱한 야전 침대라고 하는 게 침대가 딱딱하면 자기 불편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뭐 그런 존재라는 걸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뭔 헷갈렸다고요? 나는 지금 폭포랑 나잖아. 아니 폭포랑 풀이잖아. 맞죠? 자, 봅시다. 요거 7번 봅시다. 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쵸? 자, 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선 전개에 따라서 대상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은 뭘 말하는 거야? 시적 대상인데 여기에서 시적 대상은 뭐야? 풀이잖아. 왜냐하면 제목이 풀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제목이 풀인데 시상 전개에 따라서 대상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뭘 말하는 거야? 풀이 누웠다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대상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 거지. 맞죠? 자, 반면에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수능 국어에도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 수능 국어 외에 우리가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시, 나시 이렇게 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지문 이렇게 쭉 나오면은 밑에 문제 나오는데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는 뭐야? 뭐 물어봐요?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죠. 이 표현상의 특징 물어볼 때 제일 학생들이 찾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그 문학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이 제일 찾기 어려워하는 거 일단 첫 번째 대꾸법. 쌤 이게 대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뭘 많이 하냐면요, 공감각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공감각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는 사실은 고3에서 고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시각, 뭐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그냥 읽고 문제만 푸는 식으로 이제 글을 계속 읽어갔다면, 특히나 문학작품을 읽어갔다면 더더욱 신경을 안 썼을 거거든. 그런데 갑자기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막 공감각적 표현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잖아. 그러면 고3 수준에서 뭐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이 전체 지문 심지어 수필까지 포함해. 보통 시는 수필이 나같이 엮이죠. 그래서 지문끼리 이만하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진짜 딱 한 문장이 있는데 그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 진짜 그 고3 때는요,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는 건 진짜 딱 한 단어 딱 한 개 나와요. 그거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 찾는다고 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읽을 때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애초에 읽을 때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읽을 때 벌써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나 작품을 보면 풀이 녹는다, 몰아오는 동풍에 나 묶여서 풀은 녹고 드디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은 뭐밖에 없어? 눈으로 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냥 우리가 대상을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게 계속 시각이야. 더 빨리 울고 더 빨리 일어난다, 더 눕는다, 누워도 일어나고 누워도 일어나고 누워도 일어난다. 전부 뭔데? 전부 시각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시각에 다른 감각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자, 하나의 표현 안에서 어떤 시각적 감각이 다른 감각이랑 더해져야지 뭐가 되는 거야? 공감각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거는 공감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시각이야.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빨리 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눕는 건 눕는데 차갑게 눕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때는 공감각이 되지. 눕는 거는 시각이야. 우리가 시각으로 볼 거야. 맞죠? 차갑게는 뭔데? 촉각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공감각적 표현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은요, 어찌됐건 간에 A라고 하는 감각이 있고, 그것을 B라고 하는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한 전제거든. 이거 여러분들 학교 시험, 원래 내가 다른 학교 시험을 리뷰 그렇게 오래 안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그냥 요거 하나하나 하는 게 그냥 진짜 다 공부야. 그냥 수능 공부가 돼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은 그런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세히 볼 거야. 자, 볼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 하나의 개념을 또 다른 개념으로 넘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눕는다라고 하는 시각을 어떻게 넘긴 거야? 지금 촉각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해?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좀 중요해. 공감각에서 헷갈려가지고 틀렸던 학생들이 내 기억에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능 국어를 위해서라도 지금 개념을 잡아놔라. 이거는 본인의 앞으로도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읽을 때 못 찾으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시는 사실은 시간 단축하려고 읽는 문학인데 시간 단축이 안 되죠. 그러면 수능국을 준비할 때. 자, 다음 잠깐만, 근데 유경아 이 선생님 거 틀렸다는 거 그러면 또 뭐 틀렸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하고 또 뭘 틀렸다는 거야 지금? 7번. 알겠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본인지 알겠지? 오케이. 뒤에 것도 어려운 거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준비할 때 이거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선생님이 쉽게 나올 거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쉽게 안 나왔죠. 맞죠? 그래서 쉽지 않았고. 근데 내가 문법 보면서 느꼈던 거, 이게 문법 틀린 사람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일단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문법 여기서 생각보다 별로 어렵게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게 안 나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가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물어보는 것도 잘 할 텐데 생각보다 소수령이 좀 적는 게 까다롭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물어보는 포인트가 뭔지를 콕 집어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데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날아가거나 감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되게 그 여러분들 소수령 답 찍어보면 어떤 그냥 뭔가 하나 소술할 때마다 되게 상세하게 소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령이 오히려 좀 까다로웠지 객관식에서 크게 까다로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기본기가 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기본기가 약한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기가 약한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법 문제에서 다 뚫어내기 힘들었을 거야. 분명히 답 2개 나오는 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어느 정도 내가 기본기를 그래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문법을 틀린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요 그냥 집에 가서 벽에다 머리 박으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너무 이게 내가 좀 잔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을 거야. 내가 다시 봤을 때 아 헐 내가 이걸 실수하다니. 혹시 문학 틀렸어요? 문법 틀렸어요? 문학. 아 문학 틀렸어? 다행이다. 혹시 몇 번 틀렸어 그러면? 저 어처구니 없는 거 틀렸구나. 네.
23번이요. 자, 그건 나중에 봅시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그 쌤이 시험 대비한다고 문법 그 다른 학교 기출들 내줬잖아. 여러분들 학교 역대 기출들도 내주고 그것보다 쉬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서술형에서 형태소의 개념이 무엇인지랑 그 다음에 단어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틀어가지고 형태소 열심히 공부시켜놓고 단어로 끊으라고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단어의 기준이 내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좀 헷갈렸다, 애매했다. 단어는 품사를 기준으로 하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품사와 형태소의 어떤 그 개념이 내가 확실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서술형 쓸 때 감점 요소가 좀 있었을 겁니다. 이거 객관식은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왔어요. 엄청 까다롭진 않았던 것 같아. 나도 사실 그래서 뭐 다 안 보긴 했어. 근데 내 기억에 일단은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하긴 했던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할 때 이것도 이야기했다, 그렇죠? 체험과 조사가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하는 게 형태와 관련된 것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체험과 조사는 분리해서 적는다. 그 다음에 요번에 어간다 어미는 분리해서 적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니은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억 뭐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에 해당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이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아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니은으로 가야지.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결국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사실은 좀 많이 안 보긴 했는데 리을이 다른 걸로 바뀌는 형태죠. 뭐 반직골이라고 하면 반질 플러스 골인데 반직골에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 숟가락도 술 플러스 가락인데 숟가락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리을이 아예 탈락하는 것도 있었죠. 따님 같은 경우에는 딸 플러스 님이 돼 리을이 아예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예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얘도 잘 많이 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로 된소리. 이것도 딱히 없다, 그렇죠? 쌍둥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사도 이거 다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만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할 때 요거 시간 나타냈으면 어떻게 된다?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 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만큼이나 대로 이런 것들은 그냥 앞발에 천 있으면 붙였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도라고 하면 도는 보조사니까 붙여쓰고 하는 수관형사니까 띄어써야지. 맞죠? 그런 것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밖에는 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는 거. 얘가 4번이 좀 헷갈렸겠네. 맞죠? 4번은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좀 생소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소기도 해요. 4번은. 근데 그러면 1, 2, 3번 무조건 아니잖아. 4, 5번 남았어. 맞죠?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 밖에는 우리가 그 많이 봤다. 그렇죠? 포기할 띄우고 수밖에라고 해서 밖에가 조사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들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연륜이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두 법칙 관련해가지고 조금 옛날에 얘기하고 최근에 얘기 안 했던 거 요거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법칙이 적용되어서 결합되는 형태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여성으로 적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경우 왜 그렇다고 했어? 지금 이렇게 끊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앞말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애가 오고 뒷말이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에는 뭘 한다? 두음 법칙을 적용해주고 한다는 거야. 그렇죠? 두음 법칙을 적용해주고. 자, 그래서 이 B조항이 어디랑 연결되는 거였어요? 요 붙임 2랑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 줄 줄만 알았으면 됐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고 나머지는 뭐 리을도 마찬가지로 연도는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뭐야?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쌤이 두음 법칙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리을에서 이응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이 이응되는 경우, 그 다음에 리을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니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연도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얘네 세 개 다 조합 번호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거 찾아주면 되는 거. 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시옷도 사이시옷은 요건 안 받긴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안 받던 단어가 있었나? 혓바늘, 바닷물, 깻잎. 그래서 혓바늘, 바닷물, 깻잎.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알고. 자, 고래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것도 좀 까다롭긴 했겠네. 우리 고래기름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맞죠?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거 학교에서 했었어 이거? 이 단어? 아 그러면 뭐 쉬웠겠네. 그렇지? 고래기름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된소리 안 일어난단 말이야. 맞지? 된소리 안 일어나니까 지금 제끼고 나머지는 전부 뭐야? 쉬워 들어가는 거네.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 좀 낚시 요소긴 하네. 맞죠? 얘 발음하면 뭐야? 어설프게 하면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돼? 속미불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시야? 그거는 아니지. 니은 소리가 어디에서 덧나야 돼? 여기서 덧나야 되는데 니은 소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해당 안 하죠. 애초에 사이시옷 붙일 수가 없죠. 앞말이 지금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말고 뭐 별거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베갯잎, 그 다음에 아랫마을 이런 애들은 다 지금 사이시옷 붙이는데 얘는 디귿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 노랫말이랑 아랫마을은 니은에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햇님 안 붙이는 거 기억나고 훈일은 붙이는 거. 자, 그 다음 내가 요거 나올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기 뭐냐 저기 접두사 어근 플러스 어근 그 다음에 뭐 어근 플러스 접두사 해가지고 직접 구성 요소 이야기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직접 요소, 구성 요소보다 훨씬 더 좀 간단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어근이랑 그 다음에 접두사, 어간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요런 게 좀 헷갈렸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법에 대한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봅시다. A와 F는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봅시다.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명사 파생 전미사야 아니면 명사형 어미야? 명사 파생 전미사야 명사형 어미야?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얘 뭐야? 파생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어근 플러스 접사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명사 파생 전미사로 쓰였단 말이야. 의미. 명사형 어미가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지. 어미인지 접사인지. 그 접사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파생어가 되겠지. 접사가 붙어 있으니까. 접사가 붙어 있는 모든 단어는 파생어가 되니까. 맨은 이제 그 접사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파생어일 거고. 자, 그런데 지금 A와 F는 뭐라고 돼 있어?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얘는 뭐야? 전미사야.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런데? 전미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B와 D라고 되어 있죠. B는 누리고 그 다음에 D는 풀리다야. 맞죠? 자, 그런데 누리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써봐야지. 맞죠? 누리다 써보면 얘는 기본형이 뭐야? 누리다야. 맞죠? 자, 그래서 누리까지 어간이고 뒤에 어미거든. 자, 그래서 기본형이 그대로 누리답니다. 그럼 여기 이 히리기 우부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접사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어근 하나 단위로야. 맞죠? 자, 근데 풀리다는 뭐야? 원래 기본형은 풀다야. 맞죠? 근데 거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리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누리다 할 때 리는 뭐야? 지금 기본형인데 풀리다 할 때 리는 접사지. 자, 그러면 얘는 단어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단위로. 얘는 접사부터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B와 D는 어간에 동일한 접사를 리가 쓰였다? 아니지. 얘는 기본형이 리야.
맞죠? 자, 얘는 지금 네가 파생어로 접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C와 E 큰 잔치, 그 다음에 맛있는 감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C와 E의 어말 어미는 문장에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 크다의 큰, 느는 뭐야? 맛있는의 맛있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얘는 관형사형 어미거든. 그래서 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얘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관용어로서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그 이번 시험범위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맛있는 큰 해가지고 얘가 지금 칭찬을 꾸며주고 감자를 꾸며줘. 그러면 문장 성분이 뭐가 돼? 관용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말 어미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 뭔데?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 있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지금 3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D는 2개의 선어말 어미와 1개의 어말 어미가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풀렸다네. 얘 어떻게 해야 돼? 다 전부 다 풀어 써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야? 어근이야. 얘 뭐야? 접사야. 그리고 얘는 뭐야? 선어말 어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말 어미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고 간을 끊으면 간은 어디까지겠어? 풀리까지가 어간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D는 2개의 선어말 어미와 1개의 어말 어미가 쓰였다고? 아니지. 1개의 어말 어미, 1개의 선어말 어미, 그리고 1개는 뭐야? 접사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2개의 선어말 어미가 틀린 거죠. 자, 다음 G와 G의 어간은 D의 어간과 달리 형식 형태소가 2개 포함되어 있다. 다 찾아야지. 이런 것들이 시간 오래 걸리죠. 맞죠? 자, 깨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기본형 뭔데? 기본형은 깨물다. 맞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바뀌어서 깨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간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그러면 지금 형식 형태소 뭐밖에 없어?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얘는 뭐야? 실질 형태소잖아.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형식 하나야. 맞죠? 자, 그 다음에 D의 어간 봅시다. 풀리다죠. 자, 풀리었다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여기까지 끊어야 얘가 어근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실질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뭔데? 다 형식입니다. 맞죠? 얘 접사, 어미. 그러니까 얘만 실질이고 형식해서 형식 형태소 몇 개? 3개가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G의 어간은 지금 D의 어간과 달리 형식 형태소가 2개 포함되어 있다? 일단 그것도 아니지. 얘는 하나야. 그리고 얘는 형식 몇 개야? 3개야. 맞죠? 자, 다음 요것도 직접 구성 요소 저기 시험 치기 전에 했다 그랬죠? 잠깐만. 자, 보자면 벽돌집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이다. 자, 벽돌집은 당연히 뭐랑 뭐가 만난 거겠어? 벽돌과 집이 만난 거겠지. 맞죠? 그러면 벽돌 뭐야?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집, 어근. 그래서 벽돌, 집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만난 거야? 어근이 만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단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토끼가 여기 있네. 맞죠? 2번. 자, 토끼는 전역밥과 달리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그쵸? 토끼는 단일어죠. 근데 전역밥은 뭐야? 전역 플러스 밥이야. 그래서 합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 자, 3번. 먹였다의 어간은 자, 어근과 전미사로 구성된 파생어로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신나게 뛰놀던 토끼에게 저녁밥을 먹였다. 이제 먹이는 거잖아. 먹게 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합쳐져 있는 거야? 먹이 었다야. 맞죠? 얘는 먹였다지 먹었다가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먹이였다야.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어근. 그 다음에 먹이 뭔데? 접사. 사동전미사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얘는 어말어미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먹이였다라고 하면 지금 기본형은 먹이다 했지. 사동사. 자, 그러면 얘는 사동 접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먹이었다는 어간은 어근과 전미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미사로 지금 어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 어근과 전미사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이제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사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1학기 때 문법 유소했던 걸 좀 머릿속에서 그지고 와야 됩니다. 맞죠? 자, 다음 4번. 빛나고는 띠놀던과 같이 단어 형성 방식이 그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합성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쉽다, 그쵸? 띠놀다는 뭐라고 했어? 어간 플러스 어간입니다. 맞죠? 그런데 빛나다는 뭐야? 명사 플러스 동사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명사 플러스 용언에 해당해. 자,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 얘는 뭐야? 비통사적 합성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게 되겠다. 그쵸? 비통사적 합성어. 자, 되찾기와 짓누른다의 어간은 모두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뜻을 제한하는 부분. 이게 뭐라고 했어? 접사의 뜻이죠. 접사의 뜻이 뭐야?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접사가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이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이제 뭐 주체 높임, 뭐 객체 높임 요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쌤이 시험 전날에 그냥 간단하게 실현 방법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실현 방법만 좀 잘 생각했으면 크게 막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맞죠? 자, 근데 우리가 특수한 어휘 중에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 아마 1학기 때 했을걸. 자, 우리 주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에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시를 보고 선어말 어미로 헷갈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아마 1학기 때 많이 들었을 거야. 맞지? 근데 그거를 까먹으면은 여기서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낚시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특수한 어휘인데 특수한 어휘 사이에 시 넣어놓고 선어말 어휘 쓰여있다 이런 거 한 번씩 꼭 선지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게 좀 자주 있어. 알겠죠? 그래서 문법 요소나 이런 걸 할 때 특히나 모시다도 마찬가지야. 모시다 자체가 객체 높임에서 쓰이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시 들어가가지고 얘를 보고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이 같이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 선지도 있거든요. 고3 올라가서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낚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16번 요거는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하가 줄어들 때랑 아가 줄어들 때 해가지고 이제 울림소리 뒤 그 다음에 저기 안 울림소리 뒤. 그래서 요거 기억났으면 아마 넉넉치가 아마 아니라는 거는 좀 기억났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명사형 전성어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당연히 뭐가 다 들어가겠어? 명사형 파생 접사가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눠보라 이 말이겠다. 그쵸? 자, 그래서 명사 파생 접사로 쓰인 애들 찾아보는데 요거는 뭐? 자,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큰 묶음으로라고 하면 얘는 하나의 단위명사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군무를 춤이니까 뭐야? 절로 쓰이는 거.
관용 명사절 맞죠?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절로 쓰이지.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필요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린다고 했어요. 맞죠?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랬다 라고 할 때 자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하여 새로운 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지금 두 개밖에 없네. 명사 파생 접사 맞죠?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우리 그 기출 문제에서 좀 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서술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서술성의 개념을 좀 잘 알아두세요. 이거 뭐가 서술성이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3한테 물어봐도 어버버 하면 대답 못하는 태만이야. 알겠죠? 근데 그러고 있으면 진짜 앞에 아찔해요. 뭐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나. 그 다음에 이건 뭐 맞추고 틀리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요거 단어의 개수를 갑자기 밝히라고 하는데 잘못 보고 그냥 형태수 다 찾으면 나가긴 나는데 맞죠? 자 그래서 단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품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 그냥 다 하나의 단어라고 보면 돼. 맞죠? 그래서 품사를 찾으라고 하면 그냥 뭐만 찾으면 돼? 조사만 끊어놓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 하면 돼요. 끊어놓고 나머지는 다 뭐야? 띄어쓰기대로 그냥 보면 돼. 맞죠? 그렇게 하면은 단어는 금방 찾죠. 생각보다 뭐 이거 띄어쓰기 틀린 거 고치라 이거 좀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소리 여기까지 쉬웠고요. 뒤에 거에서 뭐 어려운 게 있었나? 한소리 뭐 수련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 17번 이런 것들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쉽게 나와가지고 바로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 선생님이 뒤지게 어렵게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쉽게 낼 것 같은 선생님이 진짜 더럽게 어렵게 내고 어렵게 낼 것 같은 선생님이 생각보다 좀 되게 천사같이 착하게 되셨네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학교시험 조금 더 어려웠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 진짜 다른 애들 다 틀고 우리만 맞을 수도 있잖아. 이 여기서 좀 어렵게 나왔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언어 유희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아웃켤레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더라. 그 아웃켤레에서 내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좀 나오긴 했던데 잘 찾았을지 모르겠네요. 위생교장전도 사실은 여기 보기에 있는 모티브 잘 읽으면은 쉽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변신 모티브, 인기 모티브,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동물 보훈 모티브, 개한 모티브, 남장 여성 모티브 있는데 남장 여성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야? 그 남장하고 내 여성 나오는 거잖아. 홍겨울전처럼. 개한은 뭐야? 눈 뜨는 거. 뭔데? 신봉사. 맞죠? 그 다음에 동물 보훈, 보훈이 뭐예요? 은혜를 갚는 거. 은혜 갚은 가치 이런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인기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인간과 귀신의 교환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바로 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마 그게 변신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변신은 이제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송민이 꼭 했잖아. 맞죠? 변신 모티브는 그거잖아. 구전비나 대소서. 그게 변신 모티브죠.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고요. 정기성에 가장 두드러지는 건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뭘 심화시키는 거야? 비극성, 슬픔, 그러니까 막 눈물 절절이야, 맞지?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별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이제 그건데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써야 됐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24번 요게 이제 개념이죠, 개념. 근데 이거 그 아웃켤레 마지막에 우리 직접 보강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웃켤레 결말, 열린 결말이라는 얘기 좀 했었어요. 그때 열린 결말 얘기하고 그 열린 결말의 효과가 뭐였어? 이제 결말을 확정적으로 지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독자가 이제 권 씨가 실제로 나중에 돌아왔는지 아니면 안 돌아오고 끝까지 안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상상하게.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비극적인 운명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결말 처리 방식이 아니었겠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나는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 좀 많이 나왔는데 싶었는데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선지가 좀 길어가지고 읽으면서 좀 까다롭긴 했을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 선지는 1번부터 갔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3번도요. 그대로 나와 있었죠. 그대로 4번도 내가 그대로 얘기하긴 했어요. 자 나는 권씨를 향한 연민과 자신의 이익을 걱정하는 이중성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리얼리즘 소설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읽는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권씨 같은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 맞죠? 그 말이 지금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맞죠? 우리 독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물질주의적 어떤 사회적 모순은 당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 프린트에도 그대로 좀 있는 부분이었기도 했죠. 그 다음에 25번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이게 끝인가? 오케이. 외부집은 안 나왔네. 이런 나온 것 같이 얘기하네. 심지어 김수영 씨도 다 안 했어.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는 좀 범위가 좋게 나왔다. 근데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좀 갖춰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념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틀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다음에 틀린 것도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몇 번이냐 그게 24번 내가 그냥 지나가버렸네. 23번이요. 23번이 뭐였지? 간접 제시, 직접 제시를 틀렸다고요? 아니 저는 당연히 대사가 오길래 직접 주시구나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몇 번이냐? 1회배도 이거? 네. 그렇죠. 1회배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겠죠. 근데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제시하는 게 간접 제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말을 빼버려? 대사가 나오면 당연히 간접이 먼저 생각나야지 생각해보면. 맞잖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간접이었잖아. 맞죠?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뭐 할 거냐면 고전 문학부터 해가지고 문학 쭉 해서 한 2000년간의 시간 여행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학교에서 분명히 어떤 작품, 특히나 소설이겠죠. 전문이 들어가는 작품이 몇 개가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두두둑 해가지고 이제 아마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될 건데 전문은 어차피 뭐가 전문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취향에 따라서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당 시험 기간에 좀 자세히 분석한다 치면은 나머지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머릿속에 개념을 좀 잡아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공감각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약했던 학생들 있죠. 이번에 2학년 시험에 그게 메인이 될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작품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작품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요. 그냥 수십 개의 문학 작품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2학년 문학 시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것들을 우리가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요거 읽기 전에 개념만 간단하게 하고 쉬는 시간 하고 나서 다음 시간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필기를 좀 합시다. 자, 공무도화가는요. 이미 아는 사람은 그래도 알 거야. 맞죠? 아는 사람 알고. 학교에서 혹시 했어 이거? 학교에서는 안 했어? 그래, 알겠습니다. 안 했으면 다행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파트를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고대가요.
자, 그래서 고대가요는 언제부터 언제를 말하냐면요. 그냥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또 이제 고대가요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대가요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는 좀 애매하긴 해요. 통일신라 때는 또 이제 향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때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가요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고대가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막 종류가 많이 있진 않아요. 많이 있진 않는데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작품에서 드러나 있는 어떤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현대문학에도 어떻게 녹아있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또는 한 1000년을 지나서 고대가요 때 불리던 게 고려가요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비교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작품 하나 가지고는 잘 안 물어보긴 해요. 자, 그래서 고대가요는 또 흐름 중에 하나가 원래는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건 뭐야? 누구한테 비는 거야. 맞죠? 누구한테 비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집단 주술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단 주술적 특징에서 뭘로 넘어가던 시기였냐면요.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고조선은요, 여러분들 석기시대야, 청동기시대야, 철기시대야? 기억나요? 고조선이 석기야, 청동기야, 철기야? 청동기. 왠지 느낌이 딱 철기는 저걸 것 같고 청동기는 가운데일 것 같고 석기는 아닐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동기 때부터 이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는 이제 청동기 시대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해봐봐. 이 음악,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 집단, 우리 부족의 운명을 뭔가 신께 빌면서 하늘께 빌면서 노래했던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약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게 대부분 고대가요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대가요가 우리 지금 그 문학에 많이 남아있을까요? 거의 안 남아있어요. 뭐 벽화에 나오리 남아있겠지. 문자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자로 남아있는 문학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공무도화가거든요. 공무도화가. 자, 그래서 공무도화가 할 때 도화가 뭐냐면요. 한자로 강을 건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군대에서 도와! 이러면 뭐야? 이제 헤엄쳐서 강 건너라! 이런 줄. 자, 그래서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에 있는 작품이 바로 뭐다? 과도기적 작품을 우리가 공무도화가라고 합니다. 공무도화가는 강을 건너는데 공무도화가라고 하면 이거 뭐냐면 강을 건너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흔히 얘기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게 뭐야? 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집단 주술적 얘기야? 아니지. 이거는 뭐야? 내 개인적인 서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고대가요가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 서정으로 점차 넘어가던 시기에 이제 불린 노래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백수광부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읽어봤던 사람? 흰머리. 그 다음 뭐야? 수염. 수염이요? 백수는 수는 머리 숫자죠. 백은 뭐야? 흰머리. 그 다음에 광부도 뭐야? 미친놈. 맞죠? 미친 사람. 자, 그래서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의 아내가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요, 여러분들 뒤에 문제 푸는 건 다 숙제입니다. 자, 숙제인데 많이 없어. 해봐요. 1시간 안 돼서 끝나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밑에 보면 배경설화 다 나와 있어요. 고대가요는 배경설화가 중요한데 저기 광미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어차피. 자, 광미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뱃사공이었어.
뱃사공이 있는데 당연히 어디 근처에 있었겠어? 강 근처에 있었겠지. 맞죠? 이 강 근처에 있던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뱃사공이 어느 날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희한한 광경이 바로 뭔데? 이 미친 사람이, 이 머리가 하얀 이 미친 사람이 갑자기 걸어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걸어서 지 혼자 강을 건너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강을 건널 수 있겠어? 안 건너지, 못 건너지. 뱃사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거기 배가 떠 있다는 거고, 배가 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람이 못 건널 정도로 깊다는 거야. 맞죠? 근데 걸어서 건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리자고가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뒤에 백수광부를 뒤따라오던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가 달려오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이제 막 찾아온 거야. 찾아왔는데 이 미친 사람은 그냥 바다가 떠내려가 죽습니다. 자, 떠내려가 죽고 나니까 이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을 잃었잖아, 지금. 자, 그래서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한탄과 그 다음에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노래를 남편이 떠내려간 그 자리에서 막 부른 거야. 슬픔에 젖어가지고. 근데 광리자가 그걸 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와, 진짜 슬프다 라고 하면서 얘가 집에 퇴근을 했어요. 자, 집에 퇴근하고 나니까 집에 또 누가 있어? 광리자고의 아내가 있어. 자, 이 광리자고의 아내가 있는데 쫄쫄쫄쫄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썰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썰을 막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썰을 얘기해 주는데 요 아내가 이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슬픈 얘기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공구라고 하는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래를 원래 처음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요 아내가 불렀어. 근데 이 아내가 부른 노래를 광리자고가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아내가 그 똑같은 노래를 악기를 치면서 한 번 더 부른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배경설화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좀 보자면,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자, 여기 있는 물. 자, 님은 그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어이거든.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자, 그 다음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물물물, 이 세 가지가 역할이 다 달라. 물물물. 그 다음 마지막은 할꼬. 자, 그래서 할꼬부터 보면 아이고 어찌하겠노 이거 아니야. 맞죠? 어찌하겠노에 담겨있는 감정은 크게 두 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남편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한탄이지. 슬픔, 탄식 이런 것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체념이 있습니다. 그럼 뭔 체념인데? 그냥 내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뭐 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체념적 정서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떤 현실을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체념적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앞에 봅시다.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물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어?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죠. 걱정도 담겨 있습니다. 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근데 님이 기어이 물을 건너셨어. 그러면 님이랑 내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단절되었겠지. 맞죠? 자, 그래서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게 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또는 이별. 건너버리셨어. 자,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라고 하면 이 뭐는 뭐냐면요,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냐면 그때 당시에는 물이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왜냐면 봐봐, 청동기 시대라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연의 섭리를 알았겠어?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물을 건너다 결국 죽었잖아. 그러니까 자연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겨낸 거야? 못 이겨낸 거야? 못 이겨낸 거거든. 그래서 이 자연의 어마어마한 힘 앞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한 물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그게 공부도와 갑니다. 어째 하다 보니까 다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회까지 봅시다.